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민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위. 아이 귀여워라. 그렇게 말씀해도 라디오 듣는 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까요? 모르시죠. 하여튼 지난주 저희끼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팟캐스트 종합순위에서 4위를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끼리 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지인들이 네. 이 세 명이서 얘기할 때가 가장 조합이 좋다라는 제 지인들, 특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아. 그 지인은 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 많이 들릴 때가 좋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도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네. 속도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직접 수사를 받을 것인가, 검찰총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증언을 했어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오죠. 그렇죠. 지금 원래는 두 개예요. 축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네. 전 원장이고 한쪽은 이제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인데 아마 원세훈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김관진 장관이 가자 말자 네. 몇 시간도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반응이 너무 쉽게 나왔다. 어? 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을 보면 되거든요. 이 댓글 관련해서는. 네네. 장시호 사례를 봤나 보죠. 아니요 제가 너무 빨리 그래도 장군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 변호사 말대로 저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네.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적이 한 적이 맞아요. 없다라고 지금 네.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재준 원장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한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 축이 무너지면 버티던 원세훈 원장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독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원세훈 원장만 외로워져요. 그렇죠. 외로워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중간에 딱 서서 그 얘기만 계속 해주면 돼요. 저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만약에 예. 국정원에서 무너지면 그때는 MB 대통령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죠. 남재준 원장. 네.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검찰 조사를 들어가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찬사는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남재준 원장은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네. 40억 원. 네.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원장 제가 없이 못 줍니다. 네. 요 문제. 혐의가 또 있다고 봐야 국정원의 되겠죠? 댓글 수사 방해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네. 이런 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 사건에도 그때 이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뭐 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김관진 장관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영장이 청구가 돼 있습니다. 청구됐죠. 네. 김관진 장관보다 한 4-5배 정도 영장 발부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치하기엔 좀 어렵지만.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턱밑을 겨누고 있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네.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총정리 네. 시간입니다. 자, 일단 그 김관진 전 장관이 뭐 요직 중에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죠. 그렇죠. 저도 군에서 있을 때는 김관진 당시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네.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2006년이죠. 2006년에 3군 사령관에 그래요. 별 4개. 네. 그 당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후에 합참의장이 됩니다. 합참의장은 사실 어찌 보면 포스타 중에서도 정말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근데 문제는 합참의장을 마치고 MB 정부, 이명박 네. 정부 때는 다시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2010년부터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정권이 올해 바뀐 합니다. 뒤에도 올해 합니다. 네, 예. 2014년까지 하셨고요. 하고 그게 끝나고 다시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국가 또 안보실장을 또 네.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세계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요직에 있는다.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남재준 이제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요. 네. 한참 동안 딴 데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국정원장으로 한 10년간 야인 생활하다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군들도 좀 합참의장 이상에 가면 어느 정도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쓰고 싶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만약 전 정부에서 쓰던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안 쓰려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사람 쓰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근 한 10년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정권에 잘 맞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네요. 안보 라인의 실세로서 네. 정말 서슬이 퍼런 레이저김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계셨던 분인데 왜 레이저 김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나요? 이 자기 집무실에 네. 저도 못 들어가 봤는데요. 네. 국방부 장관 시절 때 김정일이하고 장성택이 사진을 해놨답니다. 집무실에요. 예. 대통령 사진도 있었겠지만. 대통령 네. 사진은 또 있었겠죠. 네. 그리고 안보실장 때는 김정은이하고 항병서 사진을 집무실에 해놨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봐야지 저거를 알 수 있대요. 눈을 적장의 보면. 생각을 읽겠다. 그래서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혐의를 보면은 네. 2010년부터 2012년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를 한 혐의를 네. 받고 있어요. 군형법상의 정치 관여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군인의 경우는 정치에 대해서 뭐 댓글 활동을 한다든지 누구를 떨어뜨리게 하고 누구를 당선시키게 할 그런 활동들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 거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들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는다. 연좌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부분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 요 부분을 부분을 지시했다는 진술했고. 거죠. 예, 요 네.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에 대해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하고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 아마 있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 사이버사가 이태하 전 심리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시로 네. 그냥 축소를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 문제였죠. 이태하 단장이 나중에는 굉장히 여기 불만을 털어냈습니다. 난 다 지시받고 한 건데 왜 나만 들어가냐?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했고 그렇죠. 실제로 검찰이 그 녹취록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수사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니까 그때는 김관진 전 장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뭐 꼬리 자르기 의혹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네. 윗선 규명을 못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새로운 진술도 있고 새로운 증거도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피해나기 어렵고 저는 모두에는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하거나 네. 어떤 다른 어떤 얘기를 항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지금 보도 문건이거든요. 특히 사이버 사령부에서 김관진 장관한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본인 명의로 서명이 돼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VIP 네. 아니면 BH 우리 소위 말해 블루하우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문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완벽한 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원세훈처럼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나는 그 사인을 한 건 맞지만은 그게 범죄인 줄은 몰랐다. 그냥 정말 사이버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웃깁니까? 네. 난 저도 사실 웃깁니다. 몰랐다고요? 예. 몰랐다고 하고 계시고 아, 있으니까. 사이버인 줄 알았다고요? 예. 뭐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정말 대북 사이버 그건 줄 알았대요. 그 댓글 다는 게. 다른 증거를 또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 주사를 어떻게 하냐면 네. 아마 이건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갑니다. 예. 실무자부터 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지금 김관진이 왔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밑에가 정책실장이 있어요. 임관빈 전 정책실장.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 전에는 또 국장급 기획관이 또 있어요. 기획관, 밑에 과장, 실무자까지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김관진을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검사가 웃어요. 네, 네. 검사 진짜 그대로 웃을 겁니다. 네. 웃고 그냥 나가요. 나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하고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불리합니다.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려 그러면 오히려 인정을 해가지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는 경우가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나는 몰랐다. 누가 보더라도 알았을 거고 무슨 사이버 무슨 전쟁 무슨 게임합니까? 예. 고검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영장 발부가 오히려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우리 편 뽑아라. 아,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70명이 증원됐잖아요.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이. 예. 군무원을 70명 뽑는데 우리 편을 뽑아라. 우리 편이 뭐 써져 있어요? 문건이 나왔어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네. 한다는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 편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작가는 어떤 편이에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편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출신 지역으로는 나는 같은 편입니다. 저도 출신적으로 같은 편인데요? 편이에요. 네. 네. 같은 왜냐하면은 네.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호남 배제했다. 근데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투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호남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관진 전 장관은 호남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 장관은 전주 사람이에요.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 그건 뭐야 무슨 이게. 일입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 네. 그 지금 헌법으로 금지시킨 연자제까지 연자제. 부활시켰다고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연자제가 문제죠. 자, 뭐 관련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뽑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연자제 부분이 아마 나중에도 계속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연자제 부분은 지금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혹시 직원을 뽑는데 친척 중에 진보적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참 이렇게 허허, 또 문건에 명시를 했어요. 연자죄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 예. 혹시나 나중에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 세력을 다 미리 제거해야 된다. 네, 1970년대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요? 실제로 그 뽑으면서 호남 사람이 안 뽑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배제했다라는 거 거의 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유괴에 의한 공무방해 내지 직권남용 그걸 떠나서 저는 범죄를 뭐 이렇게 막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우리 헌법 또 50에 들었던 연자제를 지금 하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도 뭐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되지만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김 전 듭니다. 장관은 또 이런 사이버사의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네. 인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명박 대통령의 네. 이름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봉근 이재만 같은 경우는 영장 청구할 때 공모했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 공모했다고 기재가 네, 네. 되기 때문에 네. 그거랑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재를 하고 안 하고가 뭐 의미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엔 좀 이래요.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재하기엔 부담을 느꼈을 네, 가능성이 네. 크고요. 네. 또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부를 때 다 물어봐야지 찔끔찔끔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뭐 그 이름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을 뺐다고 해서 이 수사가 뭐 이명박 대통령을 하지 않는다. 그래 네. 해석은 절대 안 그렇죠.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예. 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우리가 지금 녹음기 할 때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김관진 전 장관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네. 할 수가 있겠죠. 예. 하고 영장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반반 같긴 한데 이제껏 직권남용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또 간혹 이제 또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기 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회 위증 논란도 지금 있죠? 4년 전에 네.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이버사 활동 결과를 장관이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수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누구 사주에 의해서 한 것이냐,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거나 SNS 행동 강령으로 관리했다고 하는 등 뭐 유체 이탈식이라고 하죠. 요 위증이죠. 네. 요거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감법상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것도 네. 성립이 되는 당연히 거죠. 뭐 공소시효 안에 있는 네.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성립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네.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들도 국회 청문회 위증, 그렇죠. 국정감사 위증 이 죄가 지금 많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금 조사 다 받고 있고 네. 불구속 뭐 그거 범죄 하나인 사람도 구속은 안 시킨 것 네. 같고 불구속으로 다 기소가 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를 거기서 마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야기 네. 한번 봅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김관진 장관의 3년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입니다. 육사 25기고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독사파라 그래요. 뭐 독사라서 뭐 뱀혀를 날려면 그게 아니고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온 출신들이 그래요? 이제 공통적인데 두 사람 관계가 근데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계속 쭉 이렇게 한 10년 정도 군에 요직이 있었지만 남재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참모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하다가 퇴임을 하고요. 군에서 나온 후에는 학교 같은 데 있다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초대 국정원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글쎄요. 박근혜 정부하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대 국정원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혐의점들이 남재준 전 원장한테 많이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이 3명입니다. 1호가 남재준이고요. 네. 이병호, 이병기 순으로 돼 있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라고 봅니까? 예. 아이고 뭐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계속 해왔고요. 순서대로 부른 거예요. 김관진을 불러가 조사가 마무리됐죠. 영장을 쳤다고 표현하는데 영장을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다음이 지금 이제 남재준은 지금 조사를 했죠. 하면 바로 순서대로 다 장관들도 전직 원장들도 부를 걸로 보입니다. 이 남재준 이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을 하셨는데 네. 앞서 이 작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세 가지 커다란 네. 혐의가 있어요. 일단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이 부분도 크죠. 네, 2013년 4월에 윤석열 당시 팀장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 남재준 원장이 직접 사무실을 안내했는데 가짜 가짜 사무실. 사무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검사 한 명이 뭐 목숨을 끊고 변호사도 변호사 한 명도 목숨 그런 끊었죠. 거잖아요. 가짜 네. 사무실 만드는 거. 이게 가짜 사무실 당시 수사팀 말에 따르면 책상이 6개 정도밖에 없어서 수사팀이 지금 가가지고 이게 맞냐.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좀 맞냐 하니까 외근 같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상황에서 이런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것들은 진술이 지금 다 확보가 됐고 그렇죠. 당시 TF팀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현안 TF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과연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렇죠. 핵심인데요. 원장 지시 없이 어떻게 당시 현장에 뭐 본인이 없었다고 해도 네, 모르고 그럼요.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디오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데 그 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속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죄가 두 개가 성립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사건이 뭐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지난 8일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 문고리 3인방에게 40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뭐 40억 원만 나왔지만 국정원장의 재가 없이 이게 됐겠느냐. 이것도 지금 안봉근 이제만 다 얘기해 버렸어요. 네. 40억 불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여론조사 5억도 다 네,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남재준 전 원장이 몰랐다는 건데 몰랄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시 본인이 원장으로 있었는데 이걸 모르는데 돈이 40억 원이 갔다?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국정원 원장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국정원장급에서 결재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네.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인데 그게 성립하죠. 국고손실이 더 큰 죄죠. 5년 이상의 범죄가 됩니다. 금액 자체 좀 크거든요. 40억. 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굳이 뇌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뇌물로 가면 이게 공무원끼리는 뇌물죄가 성립하는 게 판례긴 해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돈을 네. 줬을 때는. 그렇지만 더 대가성 여부가 조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편하게 그렇죠. 국고 손실죄로 가버리면 또 국고손실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보면 쉽게 되겠죠. 말하면 네. 국민의 세금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 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국민의 세금이니까 써야 될 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청와대 갖다 주고 네. 정해지지 않는. 네. 그럼 그건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횡령했거나 배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했고요.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어찌 보면.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에 네. 핵심 역할을 했죠. 본인이 공개한 거죠, 사실 이거는. 본인이 얘기도 좀 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법상의 비밀 엄수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예, 국정원법 위반인데 저는 정치 개입 금지도 위반했다고 봐요. 이게 사실 정치잖아요. 이게 결국 김무성 전 그렇죠. 대표가 그걸 갖고 비 오는 날 읽었죠? 부산에서 읽었는 거. 예. 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혔어요. 남 전 위원장이 2013년 6월 국정원 간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2급 비밀이었던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뒤에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문도 짜집기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더 큰 이 문제인 세 거죠. 개 다 혐의가 아마 좀 그런데 많이 보이죠. 네, 청와대와 교감 없이 그냥 했겠느냐. 본인이 그렇죠. 나서서.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또 이렇게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자,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속도전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네.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 변호사, 그리고 파견 검사였던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 브레이크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변창훈 검사가 또 검찰의 식구 중에 한 명이었고 예. 또 그 와중에 이제 조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일부 검사들이 막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기도 하고 문무일 총장이 갔을 때 뭐 박대하기도 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보수 언론에서 이걸 상당히 또 너무 좀 주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특히 지금 연일 비슷한 어떤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얘들 나오고 있어요. 예. 현직 검사 변호사 자살 불은 적폐청산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뭐 이런 논설도 있고 적폐 수사 대상자 이단 극단 선택 정치 보복 수사의 비극 제목만 딱 봐도 약간은 좀 이 수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치 블로그 IM 피터가 재밌는 것을 올렸던데 자신의 블로그에 네. 영화 내부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 네. 증언 직전에 어떤 동영상 파일을 받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강희 주필이라는 조국일보 그 사람이 검찰의 과잉 조사가 초래한 성명간의 자살 이렇게 기사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보수를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내부자들 뭐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내부자에 보면 그 성명관이라 그래요. 이 중요한 진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 주필 백윤식 씨, 예. 네. 백윤식 씨가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이거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연필로 네. 사설을 쓰는데 그 제목이 지금이랑 똑같다는 느낌이 똑같다. 듭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어요. 영화 안에서는 언론이 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보수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아니죠. 저는 네. 이 표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게 네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인터넷 댓글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게? 사이버사나 뭐 국정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의미에서 국정원들이 그게 뭐가 했던 대단하냐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아니에요. 대단하죠. 아니요, 그게 일반인이 큰일 날립니다. 했다면, 네. 일반인들이 했다면 이런 말이 맞을 수가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인터넷 댓글을 이런 만들었다면 표현은 언론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이죠. 맞죠. 네, 말이 안 맞는 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그 안동시 청장 있죠? 네. 그 문무일 총장에게 니들이 죽였다. 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네. 얘기했다고. 네. 그럼 저희도 오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시 청장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네네. 문무일 총장도 들은 적 없고.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언론에는 아무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썼거든. 네. 그리고 그것도 오버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동지청장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오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 적폐청산 문제는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렇죠. 네. 자기 친정을 속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친 네,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마치 그 조사가 잘못돼서 뭐 타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안타까운 이것 일이죠. 때문에 네.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그럼요. 않거든요. 제가 군 검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이 상황에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견을 가기도 하고요. 뭐 보병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기무사는 국정원 관련된 일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 10번 정도로 제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저는 저 식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쪽 집이 검찰이라면 그리고 똑바른 거라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고 누가 봐도 범죄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파견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야죠. 태업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나는 걸 봤을 때는 이 뭐 고인의 죽음을 제가 폄하하려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떤 다른 이유로 조사를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작된 적폐청산이 지금 이 수사가 잘 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잘못한 들어요. 게 있어도 대충 넘어가자. 그러면은 또 다른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 없죠.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이스라엘이나 뭐 프랑스나 나치자 몸을 끝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어?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렇습니다. 교훈 때문이죠. 네. 분명히 이 언론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정리해야 될 거를 정리 못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또 검찰도 지금 기회에 이렇게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반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정이 잘못해서 안기부로 이름을 바꿨고 네. 안기부가 잘못해서 국정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군사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버리고 그거를 수사한다는데 그거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면 어떻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국민들의 염원은 적폐청산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에 맞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국감에서도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한테 뭐 피해자가 저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하던데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이 뭔 피해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잘된 거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 쪽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또 네. 조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저는 탁현민 청와대 그 행정관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 또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보좌관 2명, 부록 1명. 예. 지금 구속이 체포됐죠. 긴급 체포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사실은 탁현민 건은 가봐야 벌금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탁현민 건은 학성기 사용한 거고요. 학성기를 선거 장소에서 학성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선거할 수 있는 대담 장소에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벌금이 사건이죠. 나올 게 크고요. 문제는 네. 이제 전병헌 수석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금액이 꽤 큽니다. 1억 1천만 원. 2015년에 네. 전 수석이 회장을 맡고 있었던 데가 한국 e스포츠협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때 롯데 홈쇼핑이 3억 원대의 후원금을 냈어요. 그런데 당시 롯데 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채널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재승인 허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당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전 수석이 미방에 있었던 거예요. 예. 네. 네. 홈쇼핑 재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는 롯데쇼핑이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갔겠죠. 그 보좌관들한테. 이른바 전병헌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미방에서 방송법 개정안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고 홈쇼핑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처벌받거나 이러면 영업 정지를 방송에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주 강력한 조항을. 그 조항을 넣어놓으니까 롯데 홈쇼핑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약 방송을 못한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이 있는 그 e스포츠 관련된 그쪽에 접근한 게 아니냐. 이런 그래서 게 보좌관을 문제입니다. 만났잖아요. 네. 보좌관을 만났는데 보좌관이 e스포츠 프로 스포츠단을 하나 만들어라 롯데가. 네. 롯데 홈쇼핑이. 네. 10억짜리. 10억을 요구하셨죠. 예. 10억짜리를 얘기했는데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3억을 후원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 1억 9천만 원이 후원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억 천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1억 천이 없어졌어요. 근데 검찰 발표를 보면 1억 천을 그 브로커를 통해서 세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탁해서 자 그러면 세탁해서 그 이 세 사람 체포된 이 세 사람 이 썼을 것인가? 아니면 전병헌 당시 의원에게 상담을 했을 것인가? 네. 자, 핵심이 이게 핵심이죠. 그거예요. 핵심이 그렇죠. 그거예요. 네. 1억 천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전병헌 수석이 받았다. 정치자금으로 썼느냐. 뇌물죄인지 정치자금법 위반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끝났다. 정착력이 거기였다면 전병헌 수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전 수석 개인의 일이다. 아, 그렇죠. 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만일 전 수석이 문제가 되면 검찰 수사받고 체포돼야죠. 뭐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그래서 거죠.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 청와대 청와대 입장에서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전 정권에 좀 수사를 하니까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보수 정치보복이다. 언론에서는 네. 정치보복인데 현 정권의 칼날도 들이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을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다. 청와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롯데 홈쇼핑 강모 사장 네.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1년 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네. 1심 재판이 났어요. 네. 유죄 받았어요. 네. 그러면 검찰은 1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단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근데 1년 동안 꾹 쥐고 있다가 하필 지금에 와서 왜 전수석을 쓱 꺼냈느냐. 뭐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뇌물 내지 정치자금법이잖아요. 만약에 되면 그때 같이 조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진술이 퇴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홍준표 대표 그 윤모 네. 사람이 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계속 다른 소리를 하게 돼서 결국 2심에서 좀 무죄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늦게 했을 가능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어떤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작가 말에 좀 보태서 그 재판이 오래 진행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증거가 갑자기 난 드러나기 좀 쉽지는 않다. 네. 이미 그런 생각도 수사를 듭니다. 다 했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양심선을 했을 때는 가능해요. 누가 지금 원래 아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몰랐는데 지금 누가 나와서 사실은 전병헌 수석한테 갖다 줬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하여튼 저도 지금 시간에 이 사건이 되는 거는 조금 좀 시기가 조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전병헌 수석 쪽에서는 펄쩍 뛰고 있죠. 지금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면서 얘기가 안 나왔는데 검찰 수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나오니까 전병헌 수석은 본인은 그렇죠. 이상하지 떳떳하면 못한 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펄쩍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체포되어 있는 전명헌 수석의 측근들이 어떤 이야기를 검찰에 얘기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다 단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왔을 때 빠져 있었습니다. 네. 원래 수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정무수석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하여튼, 자리에 네. 지금 수석들이 다 나왔죠, 거의 다. 다 나왔죠. 다 나와서 인사하고 뭐 영어로 하는 모습이었는데 전범 수석은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수석 교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교체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뭐 만약에 혐의가 있고 이러면 뭐 지금 정권의 실세니까 뭐 괜찮다 이래 말씀은 할 수 없는 거고요. 당연히 뭐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신병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일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무수석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별반 동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적폐청산 수사 아마 문무일 총장이 윤석열 지검장한테 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검사들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어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특히 조사하는 거 저도 군 검사할 때 이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조사받던 사람이 네. 어떤 사망하게 된다는 건 뭐 그게 자살이든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심각합니다. 완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더 꼼꼼하고 인권 침해 과정 없이 잘못됐던 부분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요게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되 아주 적법하게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검찰이 어떤 수사를 빠른 속도로 결과를 낼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속도 부분은 저는 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림은 지금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마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다만 몇 부분이 빠져있는 그림 조각을 맞추는 과정이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과정에서 조각을 계속 맞추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정원장들이 이제 조사를 받으면 거의 조사는 일부 마무리되지 않을까. 결국은 칼날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MB 전 대통령 할 때 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은 연내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억 수수설에 대해서 네. 지금 구치소에서 좀 못 듣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지금 저 답답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변호사가 지금 국선 변호사고요. 네.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사임을 했기 때문에 네. 변호인 접견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TV를 보든지. TV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본대요. 보면 그래도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아마 좀 사회가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고립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하. 유영아 변호사의 선택이 굉장히 아쉽다. 네. 박 전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했거든요. 아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끝까지 설득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그럼요. 부분들은. 네. 변호인의 사명이고 역할이고 변호사는 공익의 대변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아니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사임을 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최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받을 거라면 이거가 추가가 되잖아요. 40억짜리. 네. 한 곱하기 2배, 3배가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맡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자책할 것 같아요. 내가 사임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설사 의뢰인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유일한 창구고 유일한 통로가 없어진다는 거는 왜냐하면 심각한 겁니다. 유영아 변호사 이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없죠. 근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 사임해서 지금 그런 거 안 만난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운동은 할까? 걱정스러운데. 너무 고립되는 거 있거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 아는데도 모든 걸 지금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심리 상태는 뭐예요? 자포자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지금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법리로 다퉈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렇죠. 지금 저렇게 하는 네. 거거든요. 오히려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래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거는 양형을 다투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탄핵 재판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네. 늦었죠.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늦었다고 했을 때가 그래도 빠른 겁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JTBC에서 그 물건 태블릿 PC 발견됐을 때 그때라도 얘기를 하면 좋았습니다. 대국민 담화 네, 때도 네. 거짓말이 네. 결국은 거짓말이 됐고요. 네. 탄핵 소추될 때도
결국은 기회를 계속 놓친 거예요. 탄핵 의결될 때, 구속될 때.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계속 기회를 준 겁니다. 그 기회에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하고 어떤 양형으로 갔다 그러면 사실 저는 탄핵도 안 될 수도 있었고 구속도 안 될 수도 있었고. 늦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오신 네.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와서 그렇게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바꾸지 예. 않을 것 안 같습니다. 바꾸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는지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는 팟캐스트 버전으로 네.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팟캐스트로 옮겨주세요. 자,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우리도 선곡 하나 하고 가죠. 선곡이요? 네. 아, 오늘 손님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하죠. 박준 변호사 가세요. 제 신청곡은요. 2호공감의 프란 다스에게. 프란 다스에게는 누구 건데요? 프란 다스에게. 마지막 그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꿔. 파트라슈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아름다운 동화 있어.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위. 아이 귀여워라. 그렇게 말씀해도 라디오 듣는 분 잘 모를 수도 아, 있어요. 모를까요? 모르시죠. 하여튼 지난주 저희끼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팟캐스트 종합순위에서 4위를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끼리 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지인들이 네. 이 세 명이서 얘기할 때가 가장 조합이 좋다라는 제 지인들, 특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그 지인은 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 많이 들릴 때가 아. 좋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도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네. 속도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직접 수사를 받을 것인가, 검찰총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증언을 했어요. 검찰 네. 수사 받으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오죠. 그렇죠. 지금 원래는 두 개예요. 축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네. 전 원장이고 한쪽은 이제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인데 아마 원세훈은 지금 한마디도 안 네. 했는데 네. 김관진 장관이 가자말자 네. 몇 시간도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반응이 너무 쉽게 나왔다. 어? 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을 보면 되거든요. 이 댓글 관련해서는. 네네. 장시호 사례를 봤나 보죠. 아니요 제가 너무 빨리 그래도 장군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 변호사 말대로 저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소속 67개 노회, 지교회,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를 기만하고 실망케 하며 분노케 하는 희대의 역사적인 죄악행위라고 규정하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세습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임청빙이 뭐예요? 위임청빙? 목사가 네.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기의 목사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청한다. 청하여 초빙한다라는 뜻이 청빙이야만 아하.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빨갱이들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빨갱이들이 하는 세습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네. 명성교회에서. 그래서 명성교회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습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걸. 세습은 북한에서나 하는 거지. 이건 위임하는 거다. 말장난 하고 있네. 위임하는 거다. 근데 명성교회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처음 들어요. 이 교회가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이에요. 아니 이 교회는요. 이거 어디 있지? 저기 강동구 쪽에 강정구. 있죠. 예. 이 교회의 어떤 오퍼를 못 받으면요 국회의원 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그쪽 막강한 지역에서는. 파워를 그 동네에서는 막강 파워를 가시하고 있는 강동에서는 교회예요. 근데 네. 이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해갖고 지금 굉장히 세를 엄청나게 크게 물렸잖아요. 네.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다고. 근데 네. 이걸 아들한테 물려주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건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김사만 목사가
은퇴할 때부터 나왔는데 본인들은 안 한다 그랬거든 그때는. 그렇죠. 절대 안 한다 예. 그랬거든. 근데 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세습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중간에 몇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이게 일단은 예장 통합 측이죠. 예장 통합 측에 교회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상으로는 세습을 금지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위헌이다. 이게 잘못됐다고 이미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습 안 한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도 청빙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은퇴를 결정하고 김상환 목사가 네. 은퇴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뜸을 들이다가 뭐 일종의 M&A 해서 이제 작은 교회를 합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교회도 한다면서요. 이 아들을 프랜차이즈 교회, 그러니까 명성교회보다 작은 교회 지부 같은 데 보내가지고 목사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종교를 잘 몰라서 저도 뭐 교회 가끔씩 가긴 하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삼성하고 제일모직이었나요? 네. 그 합병하는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명성교회가 있고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또 이제 작은 교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담임을 했던 게 이 김하나 목사인데 요 교회랑 요 교회를 중간에 합쳐요. 그러면은 이제 통합된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를 물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뭐 명성교회만 세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돈이 되잖아. 돈이 사람이 되잖니? 많거든요. 아, 돈 안 되는 거 세습 안 하네. 안 하지. 미쳤어. 너 아버지처럼 고생해라가 안 되네. 그렇지. 아하.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정말 돈 많은 대형 교회에서만 신도가 세습이- 많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아버지 교회를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작태다. 하도 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찬성하는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찬성해. 찬성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 파워가 있으니까 이게- 목사들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신도들도 있어요. 뭐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지옥 가면 어떻게 이래가 거짓말하고 이래가.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개신교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하고 전문 종교인하고 네.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 이제 그 전문 종교인들의 네. 카리스마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목사, 예. 이제 인간인데 거의 신처럼 떠받들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믿고 있다니까. 예 앞서서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세습이 별로 없어요. 한 시민단체 조사해 봤더니 네. 교인이 500명 미만 교회에서 세습이 이루어진 거는 43개. 예? 그런데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88, 88개 세습교회. 뭐 이름 대볼까요? 금랑교회, 왕성교회, 충영교회, 임마누엘교회 이런 대형 교회는 큰 교회. 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거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아들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니죠. 종교재단은. 신자들이 진짜 피땀 흘려 쌓아온 거를 말이야. 교회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곳이야. 예수가 창녀의 발바닥 닦아주고 그따구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뭐 재벌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들한테 돈벌이 해주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 세습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종교계에서 세습은 말이 안 되는 이 거예요. 명성교회가 그런데 보니까 뭐 이 세습 문제만 불거진 게 아니에요. 김삼환 원로 목사가 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망언이 있었어요. 네. 2014년 5월에 주일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니라 나라를 침몰하려고 하니 그런데 대한민국 나라를 다 침몰시키면 그래도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거의 뭐 개소리고. 인신공양 설이 한때 있었잖아요. 뭔 소리고, 이게. 그 설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역으로. 뭔 말이고. 이거는 말이 안 정말 되는 거죠. 해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거지. 그냥 사석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 10만 명이 있는 교인들 앞에서 신이 만약에 계시다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기회를 줬다는 난 말이잖아. 열받아서 못하겠네. 아 이게 그런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런 망은 많이 해요. 쓰나미 동남아에서 터졌을 때도 그 했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서 네. 나온 거 아니냐고. 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리고 대표적인 망언으로 가만히 보면은
개신교 안 믿는 나라들이 다 가난하다. 이렇게 돈하고 꼭 결부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심 듣게 했다면서 이 김사만 목사를 2016년 11월에 최순실 국정 개입이 드러났을 때 부릅니다. 청와대로.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집단의 특히 대형교회, 네. 특히 목사들 네. 거의가 보수 정치권을 지지합니다. 그것도 강력 지지해요. 그래서 지난번 3.1절 무슨 뭐 탄핵 반대 집회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런 데서 한기총. 구국 기도회를 열었거든. 3.1절.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로 그냥 태극기로 덮어버렸어. 야. 목사들 나와서 다 탄핵 반대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종교도 이게 적폐청사의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좀 종교하고 종교 아닌 것하고 좀 긴밀하게 연결돼서 이게 적폐가 청산되면 좋을 텐데 이제 정치권이라든지 그런 곳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 작가님도 얘기를 했지만 네. 눈치를 오히려 본단 말이죠. 그리고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표가 안 되면 안 됐지 뭔가를 바꾼다고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종교는 계속 개토화된 이제 계속 이제 폐쇄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거 그 김사만 목사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던데 지금 명성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대부분 어떤 스탠스입니까? 반대가 많아요, 찬성이 많아요? 장로급 약간 원로급들을 비롯한 좀 이제 아무래도 김하나 목사 오는 걸 찬성하지만 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은 좀 반대가 많은데 아마 이게 제 예상으로는 아마 김하나 목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하나 목사는 몇 살이에요? 아직 젊죠. 젊으면 하나 만들어 사지가 들어서 그러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예장뉴스 유재무 발행인과 윤아무개 기자가 2014년 6월 명성교회가 1,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 측에서 명예훼손 고소했거든. 네네. 검찰이 조사해보니까 800원의 2월 적립금이 있었어. 맞네. 800억 원. 네. 야, 뭔 교회 돈이 800억 원이나 있냐? 이러니까 씨발 난 못 주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돈 가져가라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인용을 했던 게 사도행전 8장 22절인가 인용하면서 교회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구절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이거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다 한다. 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성경을 저기 읽는 거고. 박지훈 변호사님. 네. 교회 가끔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헌금 내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내요, 저는. 전 안 내요. 홍 기자님 어떠세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예. 헌금 내면은 교회 일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렇지만 거기서 사례금이라고 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도 간다는 건 알고 있지요. 공개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헌금이 어떻게 쓰였다는 게. 총회 같은 거 하지 않나요? 관심도 없는 데다가 어떤 직책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명성교회 이 800원 돈도요. 네. 교인들한테 공개 안 해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헌금통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네. 그 돈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어디에 용처가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가 불분명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클라라, 일광. 거기도 뭐 제일 꼭대기에 금고가 있었네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종교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개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개인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돈 세탁이 굉장히 쉬운 곳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죠. 이걸 어떻게 남을 줘? 아들한테 줬다. 근데 이게 명성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도 있지만 약간 중대형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은 목사님한테 이제 자녀가 3분 있어요. 네. 이 3분이 다 유학을 가 있습니다. 이 집은 한남동에 사택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산다는 집에. 네네네. 결국은 목사 사모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분이 아이들의 원정 유학을 돕기 위해서 갑니다. 외국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게 나는 어디서 왔을까? 헌금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럼 그 교육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종교 조직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돈을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봉사하는 조직이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봉사라고 하면은 돈을 쓰는 용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확인을 못 한다는 생각들이 있나 봐요. 좋은데 썼겠지. 아까 홍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워낙에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봉사는 다 썼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갑근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열하게
낮추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그러니까 있죠. 앞서 이 작가 얘기한 대로 교인들도 잘못하는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제가 다니는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제가 다니는 교회도 감사라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총회 네. 같은 걸 거쳐서 뭐 쓰는 어떤 헌금 쓰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막 일부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까 이 박사가 지적했던 것 중에 이영학이 임마이기 이 사람이 기부 받아가지고 지가 다 써버렸잖아. 그렇죠. 이거랑 예. 똑같은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통제가 안 되면 투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돼야 되는데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 내게 하는 방법이거든. 네. 세금 안 내려고 척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세금 안 내고 또 증여해가지고 자식한테 주니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투명하게 하는 게 뭐 교회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민주국가 지금 21세기 국가에 당연한 게 아닌가. 요거는 간단합니다. 네. 요 문제는 뭐 올해가 마틴 루터의 500주년 아니에요? 종교개혁? 예,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선언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금고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키를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도 함부로 돈을 못 쓰는 거야. 그게 500년 전에도 돈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지금 투명하게 공개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들이 안에서 수바사바 해도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제3자 관리인을 둬가지고 공개하는 모습. 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걸 교회가 받아들일까요? 해야지.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안 문제인 받아들여요. 거예요. 외부인이 가서 감사하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요. 이 문제는 싹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교회가 다 그런데 왜 안 돼?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종교 거죠. 여기에 저변에 깔린 거는 종교는 이런 식으로 세속의 터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개소리고. 더 세속적인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성과 속이 분리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 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세속화를 경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세속화라는 것에 이점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세속화되면서 자기네들이 감출 수 있는 것들은 다 감추는 말을 지금 필요한데 내로남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 예. 지금 종교인 가세 문제도 사실 문제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이게? 시행하나요? 내년에 시행됩니다. 네. 이거는 내년에 시행되는데 여기에서 또 명성교회의 비자금 문제하고 또 직결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다. 세무사찰을 한다. 세무조사를 면제해달라. 교회라는 곳은 세무사찰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과 개인의 인건비가 매우 붙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찰을 하면 교회를 사찰하고 교회를 사찰하면 개인을 사찰한다는 식으로 용가를 통빼가. 논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는 사실은 교회를 가요.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박사가 말한 그런 논리대로라면 어느 나라 세금의 의무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납세의무. 국가의 기본, 국민의 기본 네. 의무 헌법이 규정한 거고 왜 쥐는 안 받으려고 그래? 나는 다 되는데. 그래요. 아니 그리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 직원들 월급도 있을 때고 쓸 게 있잖아요. 쓰면 그거 빼고 세금 내게 돼 있어 원래 아, 다. 그거 당연한 거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세습안 공표회의 의결되는 날 김상환 목사가 예배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3대 중심은 하나님, 교회, 목사다. 뭔 소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렇죠. 예. 야 교회의 3대 중심은 하나님, 교회, 교인이 돼야지 왜 목사가 들어가냐 난 이게. 하나 물어볼게. 일반 교인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빤스 목자 있잖아요. 빤스 목사. 개새끼네. 어. 씨발라만 그러더라. 요가 안 되나? 실제로도 성추행을 했거든요. 네. 나쁜 새끼야, 어, 그거. 그게 뭐 목사야. 성폭행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도 목회 활동해요. 뭐 그런 새끼다. 응원을 해주는 교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모 목사 예. 성추행 의혹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노예에서 징계를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를 하나 만들고 나중에 또 그 위급 이제 예장 합동인가요? 합동일 겁니다. 예수교 장로에 합동해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식으로 해결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우리, 문제들의 기본적인 데는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기복신앙, 샤머니즘하고 이게 결합이 되면서 뭔가 그게 문제예요. 네. 샤머니 그렇죠. 기복신앙과 합쳐지면서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따라야 나는 되고. 낫겠네. 나는 낫겠네. 어?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안전병기를 일으켰고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근데 기독교 정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션입니까? 아니란 이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헐벗은 사람과 같이 있었던 것이 예수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이래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는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지금 세무조사도 안 받고 이래야 그렇죠. 돼야 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다 감추려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 보세요. 나는 백화점인지 쇼핑몰인지 구분이 안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네. 교회가 그렇게 커져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 추운 문제도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 은퇴하려니까 목사 은퇴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법을 바뀌어갖고 정년을 계속 연장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신도들이 거기에 찬성한다는 게 문제지. 신도들이 나서야 돼요,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예수가 기적을 행한 게 기복으로 변해버렸는데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에 진짜 깔린 의미는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계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줬다는 거.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종교라는 정신을 가르친 거지. 예수 믿으면은 내 아픈 몸이 낫는다. 아픈 몸을 낫게 하는 건 의사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 팔리게 해준 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고요. 대학 붙이는 거는 선생님이고 학생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명작 밀양. 네. 아이고. 거기도 나오잖아요. 유괴해서 살인자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회개했다, 구원받았다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한테 구원하면 다 자기가 구원받고 용서받았. 뭔 짓이야 그거. 웃으면서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대충 살다가 마지막 쯤에 한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죽기 구원받는 전에 이제 막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들 하죠, 많이들. 근데 그건 사람들의 말인 거였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더 잘 아는데 그런다고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내 마음이가 내가 얘들보다 더 잘 살았다. 뭐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종교개혁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 종교개혁이 촉발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구원이라는 것을 그쵸. 돈하고 바꾼 그 소위 말하는 면죄부, 그렇지. 뭐 면벌부에서 팔았잖아요. 이게 촉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사는 걸 돈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로지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나온 신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이블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목사들의 권위만 지금 남아 있는 셈이죠. 뭐 시골에 조그만 개척교회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 그거 폄하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거. 특히 돈과 성 요런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목사 있었다 그러면 다시는 교단에 서면 안 돼요. 그 지금 작은 교회 얘기하셨는데 혹시 교회도 매매한다는 거 아세요? 하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네. 사이트처럼 네. 교회 매매 사이트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도 몇 명 네. 있고 신도가 많으면 비싸지.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이 교회를 팝니다. 야, 이동현 너 목사 한번 해라. 나는 그럼 깔라야지. 너 그냥 목사해서 네 대충 설교하면 네 아들한테 물려줘. 알겠어. 내가 하면 한 20만 명. 너 하면 내 장로 시켜줘. 나 너 진짜 다 해줄게. 예. 다 찬성해줄게. 네 정년 다 연장해줄게. 그렇게 100살까지 할 겁니다. 아니 1200살 해. 니 다 산다. 영원히 해. 저희 박지훈 변호사님이 감사 들어가시면 감사하고. 되겠네요. 예. 변호사니까. 변호사니까. 제가 기사 쓸게요. 기사 쓰고 좋은 기사 써줘요.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재정 담당이 있는데 한 명한테 다 몰아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돈 얘기 계속 나오면은 지금 여기 YTN 건물에도 1층에 네. 커피숍 들어와 있고 뭐 층마다 뭐 정수기도 몇 개 있고 뭐 화장실에 뭐 타일이라도 납부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수기통 뭐 층마다 네, 있고 네. 뭐 연습실 방음도 해야 되고 뭐 파이프 오르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죠. 이게 굉장히 그렇겠죠? 투명하지 네.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끝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할 부분 이 박사 마지막 이야기 해주고 마칩시다. 결국에는 금전 중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돈으로 회계받고 돈으로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방식의 생각들이 그리고 반대로 종교가 그렇게 돈을 추구하네요. 큰 교회, 큰 절, 성당을 멋있게 짓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도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고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했고 석가모니도 계속 탁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초기 종교들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더 이상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앞장서서 도움을 줘야 할 곳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하여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국교회도 치부가 있으면 도려내고 새살이 나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고 대형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방송은 다음 주죠. 우리 네, 토요일. 다음 토요일이죠. 예.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팟캐스트는 토요일 자정에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 박사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주민 변호사, 홍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위. 아이 귀여워라. 그렇게 말씀해도 라디오 듣는 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까요? 모르시죠. 하여튼 지난주 저희끼리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은 그 팟캐스트 종합 순위에서 4위를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끼리 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지인들이 네. 이 세 명이서 얘기할 때가 가장 조합이 좋다라는 제 지인들, 특히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그 지인은 제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목소리 많이 들릴 때가 아. 좋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에도 지금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네. 속도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직접 수사를 받을 것인가, 검찰총으로 나올 것인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증언을 했어요. 검찰 네. 조사 받으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직접 증언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지금 원래는 두 개예요. 축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국정원 원세훈 원장이 네. 전 원장이고 한쪽은 이제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인데 아마 원세훈은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김관진 장관이 가자 말자 네. 몇 시간도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 반응이 너무 쉽게 나왔다. 어? 뭐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두 사람이 오른팔 왼팔을 보면 되거든요. 이 댓글 관련해서는. 네네. 장시호 사례를 봤나 보죠. 아니요 제가 너무 빨리 그래도 장군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 변호사 말대로 저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거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네.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적이 한 적이 맞아요. 없다라고 지금 네.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재준 원장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한 축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한 축이 무너지면 버티던 원세훈 원장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독박 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원세훈 원장만 외로워져요. 그렇죠. 외로워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중간에 딱 서서 그 얘기만 계속 해주면 돼요. 저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높죠. 그럼 만약에 예. 국정원에서 무너지면 그때는 MB 대통령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죠. 남재준 원장. 네.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받았는데 검찰 조사를 들어가면서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찬사는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네. 했는데 지금 남재준 원장은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네. 40억 원. 네.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원장 제가 없이 못 줍니다. 네. 요 문제. 혐의가 또 있다고 봐야 국정원의 되겠죠? 댓글 수사 방해 문제.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락 유출. 네. 이런 거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 조작 사건에도 그때 이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히려 적반하 장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뭐 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김관진 장관은 지금 녹음일 기준으로 영장이 청구가 돼 있습니다. 청구됐죠. 네. 김관진 장관보다 한 4-5배 정도 영장 발부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은. 네. 그래요. 제가 뭐 수치화하기엔 좀 어렵지만.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턱밑을 겨누고 있는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네.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용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네, 총정리 네. 시간입니다. 자, 일단 그 김관진 전 장관이 뭐 요직 중에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죠. 그렇죠. 저도 군에서 있을 때는 김관진 당시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네.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2006년이죠. 2006년에 3군 사령관에 그래요. 별 4개. 네. 그 당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후에 합참의장이 됩니다. 합참의장은 사실 어찌 보면 포스타 중에서도 정말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근데 문제는 합참의장을 마치고 MB 정부, 이명박 네. 정부 때는 다시 국방부 장관을 합니다. 2010년부터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정권이 오래 바뀐 합니다. 뒤에도 오래 합니다. 네, 예. 2014년까지 하셨고요. 하고 그게 끝나고 다시 박근혜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국가 또 안보실장을 또 네.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세계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요직에 있는다.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남재준 이제 좀 이따 얘기해야 되겠지만 남재준 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육군 참모총장을 할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요. 네. 한참 동안 딴 데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국정원장으로 한 10년간 야인 생활하다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군들도 좀 합참의장 이상에 가면 어느 정도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쓰고 싶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만약 전 정부에서 쓰던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안 쓰려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사람 쓰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주필이라는 조국일보 그 사람이 검찰의 과잉 조사가 초래한 성명간의 자살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게 지금 보수를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내부자들 뭐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내부자에 보면 그 성명관이라 그래요. 이 중요한 진술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 주필 백윤식 씨, 예. 네. 백윤식 씨가 민중은 괴대지입니다.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연필로 네. 사설을 쓰는데 그 제목이 지금이랑 똑같다는 똑같다. 느낌이 듭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어요. 영화 안에서는 언론이 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보수 언론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아니죠. 저는 이 표현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게 한 언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길래 이런 비극까지 불러와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인터넷 댓글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게? 사이버사나 뭐 국정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의미에서. 국정원들이 그게 뭐가 했던 대단하냐 그게 있는 뭐가 거죠. 대단하냐고. 아니에요. 대단하죠. 아니요, 그게 일반인이 큰일 날입니다. 했다면, 네. 일반인들이 했다면 이런 말이 맞을 수가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네. 인터넷 네, 댓글을 이런 표현은 만들었다면 언론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표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것이죠. 맞죠. 네, 말이 안 맞는 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뭐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네. 중앙일보가 또 보도를 그 안동지 청장 있죠? 네. 그 문무일 총장에게 니들이 죽였다. 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네. 얘기했다고. 네. 그럼 저희도 오보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지 청장도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네네. 문무일 총장도 들은 적 없고.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언론에서 아무도 그걸 쓰지 않았어요. 네. 근데 중앙일보가 썼거든. 네. 그리고 그것도 오버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기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안동지청장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오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 적폐청산 문제는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그렇죠. 네. 자기 친정을 속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친 네, 거잖아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마치 그 조사가 잘못돼서 뭐 타살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안타까운 이것 일이죠. 때문에 그럼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그럼요. 않거든요. 제가 군 검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이 상황에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파견을 가기도 하고요. 뭐 보병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기무사는 국정원 관련된 일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저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 10번 정도로 제가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저는 저 식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쪽 집이 검찰이라면 그리고 똑바른 거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고 누가 봐도 범죄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파견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야죠. 태업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나는 걸 봤을 때는 이 뭐 고인의 죽음을 제가 폄하하려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떤 다른 이유로 조사를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작된 적폐청산이 지금 이 수사가 잘 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잘못한 들어요. 게 있어도 대충 넘어가자. 그러면은 또 다른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그 없죠.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이스라엘이나 뭐 프랑스나 나치자 몸을 끝까지 쫓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어?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그렇습니다. 교훈 때문이죠. 분명히 이 언론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정리해야 될 거를 정리 못했던 결과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또 검찰도 지금 기회에 이렇게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반복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끝까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정이 잘못해서 안기부로 이름을 바꿨고 네. 안기부가 잘못해서 국정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군사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버리고 그거를 수사한다는데 그거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면 어떻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국민들의 염원은 적폐청산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에 맞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국감에서도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한테 뭐 피해자가 저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야당 의원들이 하던데 피해자는 국민들이에요. 윤석열 지검장이 뭔 피해자입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잘된 거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 쪽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좀 계속 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또 네. 조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이 부분은 저는 탁현민 청와대 그 행정관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기소가 됐고 또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보좌관 2명, 부록 1명. 예. 지금 구속이 체포됐죠. 긴급 체포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사실은 탁현민 건은 가봐야 벌금 이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탁현민 건은 학성기 사용한 거고요. 학성기를 선거 장소에서 학성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더 웃긴 거. 네. 지금 헌법으로 금지시킨 연자제까지 부활시켰다고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연자제가 문제죠. 관련이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절대 뽑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연자제 부분이 아마 나중에도 계속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연자제 부분은 지금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혹시 직원을 뽑는데 친척 중에 진보적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또 문건에 명시를 했어요. 연자죄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 혹시나 나중에 불만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 세력을 다 미리 제거해야 된다. 네, 1970년대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인가요? 실제로 실제로 호남 사람이 안 뽑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배제했다라는 거 거의 아니에요. 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는 것인데. 유괴에 의한 공무방해 내지 직권남용 그걸 떠나서 저는 범죄를 이렇게 막 갖다 붙일 게 아니고 우리 헌법 또 50에 들었던 연자제를 지금 하는 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되지만 그렇죠.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김 전 장관은 또 이런 사이버사의 작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네. 인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명박 대통령의 네. 이름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봉근, 이재만 같은 경우는 영장 청구할 때 공모했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기재가 네, 네. 되기 때문에 네. 그거랑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재를 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있긴 한데 제 생각엔 좀 이래요.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재하기엔 부담을 느꼈을 네, 가능성이 네. 크고요. 네. 또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부를 때 다 물어봐야지 찔끔찔끔 부르는 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름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을 뺐다고 해서 이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 하지 않는다. 그래 해석은 절대 안 그렇죠. 됩니다. 그건 아니라고 예. 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우리가 지금 녹음기 할 때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김건진 전 장관 신병을 검찰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네. 할 수가 있겠죠. 예. 하고 영장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반반 같긴 한데 이제껏 직권남용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또 간혹 이제 또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회 위증 논란도 지금 있죠? 4년 전에 네. 군 사이버사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사이버사 활동 결과를 장관이 보고받았습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수사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누구 사주에 의해서 한 것이냐, 조직적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답하거나 SNS 행동 강령으로 관리했다고 하는 등 뭐 유체 이탈식이라고 하죠. 요 위증이죠. 네. 요거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국간법상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것도 네. 성립이 되는 당연히 거죠. 뭐 공소시효 안에 있는 네.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성립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네.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들도 국회 청문회 위증, 그렇죠. 국정감사 위증 이 죄가 지금 많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지금 조사 다 받고 있고 네. 불구속 뭐 그거 범죄 하나인 사람도 구속은 안 시킨 것 같고 불구속으로 다 기소가 돼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야기 네. 한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김관진 장관의 3년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입니다. 육사 25기고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독사파라 그래요. 뭐 독사라서 뭐 뱀혈을 날라면 그게 아니고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온 출신들이 그래요? 이제 공통적인데 두 사람 관계가 근데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계속 쭉 이렇게 한 10년 정도 군에 요직이 있었지만 남재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참모총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하다가 퇴임을 하고요. 군에서 나온 후에는 학교 같은 데 있다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초대 국정원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글쎄요. 박근혜 정부하고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초대 국정원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혐의점들이 남재준 전 원장한테 많이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의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장이 3명입니다. 1호가 남재준이고요. 네. 이병호, 이병기 순으로 돼 있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라고 봅니까? 예. 아이고 뭐 제가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계속 해왔고요. 순서대로 부른 거예요. 김관진을 불러가 조사가 마무리됐죠. 영장을 쳤다고 표현하는데 영장을 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다음이 지금 이제 남재준은 지금 조사를 했죠. 하면 바로 순서대로 다 장관들도 전직 원장들도 부를 걸로 보입니다. 이 남재준 이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정보원 원장을 하셨는데 네. 앞서 이 작가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네. 세 가지 커다란 혐의가 있어요. 일단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이 부분도 크죠. 네, 2013년 4월에 윤석열 당시 팀장이 국정원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근 한 10년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정권에 잘 맞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그럴 있겠죠. 수도 있겠네요. 안보 라인의 실세로서 네. 정말 서슬이 퍼런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계셨던 분인데 왜 레이저 김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나요? 이 자기 집무실에 네. 저도 못 들어가 봤는데요. 네. 국방부 장관 시절 때 김정일이하고 장성택이 사진을 해놨답니다. 집무실에요. 예. 대통령 사진도 있었겠지만. 대통령 네. 사진은 또 있었겠죠. 네. 그리고 안보실장 때는 김정은이하고 항병서 사진을 집무실에 해놨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봐야지 저거를 알 수 있대요. 눈으로 적장의 보면. 생각을 읽겠다. 그래서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혐의를 보면은 네. 2010년부터 2012년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를 한 혐의를 네. 받고 있어요. 군형법상의 정치 관여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군인의 경우는 정치에 대해서 뭐 댓글 활동을 한다든지 누구를 떨어뜨리게 하고 누구를 당선시키게 할 그런 활동들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 거에 따르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들을 이제 뽑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는다. 연좌제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 부분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 요 부분을 부분을 진술을 지시했다는 했고. 거죠. 예, 요 네.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혐의로 지금 영장에 대해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하고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박근혜 정권 하에 아마 있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시 사이버사가 이태하 전 심리단장 개인의 잘못된 지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시로 네. 그냥 축소를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 문제였죠. 이태하 단장이 나중에는 굉장히 여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 다 지시받고 한 건데 왜 나만 들어가냐? 그러면서 녹취록 공개했고 그렇죠. 실제로 검찰이 그 녹취록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수사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거니까 그때는 김관진 전 장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버렸어요.
뭐 꼬리 자르기 의혹도 당연히 있었던 거고 네. 윗선 규명을 못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새로운 진술도 있고 새로운 증거도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피해 나기 어렵고 저는 모두에는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하거나 네. 어떤 다른 어떤 얘기를 항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지금 보도 문건이거든요. 특히 사이버 사령부에서 김관진 장관한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본인 명의로 서명이 돼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VIP 네. 아니면 BH 우리 소위 말해 블루하우스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문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완벽한 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원세훈처럼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나는 그 사인을 한 건 맞지만은 그게 범죄인 줄은 몰랐다. 그냥 정말 사이버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빠져나갈 웃깁니까? 네. 난 저도 사실 웃깁니다. 몰랐다고요? 예, 몰랐다고 하고 계시고 아, 있으니까. 사이버인 줄 알았다고요? 예. 뭐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니 정말 대북 사이버 그건 줄 알았대요. 그 댓글 다는 게. 다른 증거를 또 갖고 있을 거예요. 사실 주사를 어떻게 하냐면 네. 아마 이건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밑에서부터 조사를 해갑니다. 예. 실무자부터 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지금 김관진이 왔다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밑에가 정책실장이 있어요. 임관빈 전 정책실장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 전에는 또 국장급 기획관이 또 있어요. 기획관 밑에 과장 실무자까지 모든 조사 끝난 다음에 김관진을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검사가 웃어요. 네, 네. 검사 진짜 그대로 웃을 겁니다. 네. 웃고 그냥 나가요. 나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하고 다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불리합니다.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려 그러면 오히려 인정을 해가지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는 경우가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나는 몰랐다. 누가 보더라도 알았을 거고 무슨 사이버 무슨 전쟁 무슨 게임합니까? 네. 국감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영장 발부가 오히려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에게 우리 편 뽑아라. 아,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70명이 증원됐잖아요.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이. 예. 군무원을 70명 뽑는데 우리 편을 뽑아라. 우리 편이 뭐 써져 있어요. 문건이 나왔어요.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네. 한다는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우리 편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작가는 어떤 편이에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편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출신 지역으로는 나는 같은 편입니다. 저도 출신적으로 같은 편인데요? 편이에요. 네. 예. 같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뽑으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호남 배제했다. 그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투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호남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관진 전 장관은 호남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김관진 장관은 전주 사람이에요. 본인도 본인을 못 믿어. 그건 뭐야? 오늘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 남재준 원장이 직접 사무실을 안내했는데 가짜 가짜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검사 한 명이 뭐 목숨을 끊고 변호사도 변호사 한 명도 목숨 끊었죠. 그런 거잖아요. 가짜 네. 사무실 만드는 거. 이게 가짜 사무실 당시 수사팀 말에 따르면 책상이 6개 정도밖에 없어서 수사팀이 지금 가가지고 이게 맞냐. 사람이고 심지어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좀 맞냐 하니까 외근 같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상황에서 이런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것들은 진술이 지금 다 확보가 됐고 그렇죠. 당시 TF팀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현안 TF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과연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그렇죠. 핵심인데요. 원장 지시 없이 어떻게 당시 현장에 뭐 본인이 없었다고 해도 네, 모르고 그럼요.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디오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데 그 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속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가 두 개가 성립할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사건이 뭐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가 지난 8일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 문고리 3인방에게 40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뭐 40억 원만 나왔지만 국정원장의 재가 없이 이게 됐겠느냐. 이것도 지금 안봉근 이제만 다 얘기해 버렸어요. 예. 40억 불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여론조사 5억도 다 예,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이것도 남재준 전 원장이 몰랐다는 건데 몰랄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시 본인이 원장으로 있었는데 이걸 모르는데 아니요. 돈이 40억 원이 갔다?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는 돈이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국정원 원장의 어떤 사인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말 안 돼.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국정원장급에서 결재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네.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특가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인데 그게 성립하죠. 국고손실이 더 큰 죄죠. 5년 이상의 범죄가 됩니다. 금액 자체 좀 크거든요. 40억. 억대 넘어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굳이 뇌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뇌물로 가면 이게 공무원끼리는 뇌물죄가 성립하는 게 판례긴 해요.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돈을 네. 줬을 때는. 그렇지만 더 대가성 여부가 조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편하게 그렇죠. 국고 손실죄로 가버리면 또 국고손실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보면 쉽게 되겠죠. 말하면 네. 국민의 세금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횡령 배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국민의 세금이니까 써야 될 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청와대 갖다 주고 네. 정해지지 않는. 네. 그러면 그건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빼돌리거나 횡령했거나 배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했고요.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죠. 어찌 보면.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에 네. 핵심 역할을 했죠. 본인이 공개한 거죠, 사실 이거는. 이건 본인이 얘기도 좀 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법상의 비밀 엄수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됩니다. 예, 국정원법 위반인데 저는 정치 개입 금지도 위반했다고 봐요. 이게 사실 정치잖아요. 이게 결국 김무성 전 그렇죠. 대표가 그걸 갖고 비 오는 날 읽었죠? 부산에서 읽었는 거. 예. 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혔어요. 남 전 위원장이 2013년 6월 국정원 간부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2급 비밀이었던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한 뒤에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문도 짜집기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더 큰 이 문제인 세 거죠. 개 다 혐의가 아마 좀 그런데 많이 보이죠. 네, 청와대와 교감 없이 그냥 했겠느냐. 본인이 그렇죠. 나서서.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또 이렇게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뭐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자,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속도전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 네.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 변호사, 그리고 파견 검사였던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냐, 정치 보복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 브레이크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변창훈 검사가 또 검찰의 식구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조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죠. 일부 검사들이 막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기도 하고 문무일 총장이 갔을 때 뭐 박대하기도 했고 막 그런 상황인데 보수 언론에서 이걸 상당히 또 너무 좀 주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연일 비슷한 어떤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얘들 나오고 있어요. 예. 현직 검사, 변호사 자살불은 적폐청산 과도한 수사가 아닌가. 뭐 이런 논설도 있고 적폐 수사 대상자 이단 극단 선택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 제목만 딱 봐도 약간은 좀 이 수사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치 블로그 IM 피터가 재밌는 것을 올렸던데 자신의 블로그에 네. 영화 내부자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실은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해야 될 사람이 네. 증언 직전에 어떤 동영상 파일을 받고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강인